안녕하세요. 브릿지바이오 9월 22일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자료에는 전망과 예측 등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은 브릿지바이오 설립 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조촐하게 저희들끼리 자축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투자와 성원 그리고 관심과 여러 가지 질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5년이 지난 5년보다 더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저희 회사의 비전과 기업 현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중점 내용인 BBT401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BT176 폐암 치료제 임상이 올해 말 내년 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업데이트를 드리고 BBT176에 대해서는 다음 IR 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IR 때 저희 회사의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브릿지바이오는 2015년 9월 설립된 이후 지난 주까지 정확하게 5년 동안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국내의 개념이 생소했던 NRDO 모델을 도입을 하고 그 모델이 효율적임을 저희 직접 개발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 임상 IND 3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단일 화합물 기준 최대 규모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켰고 그 결과로 설립 4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을 돌이켜볼 때 초기 개발 역량, 여기에서는 임상 2A까지의 개발 역량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22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서 2A를 다수의 과제를 진행하는 것과 향후에 좀 더 많은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은 저희는 성장기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글로벌 연구개발 바이오텍 회사로 발돋움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개발에만 집중했지만 연구 역량도 자체적으로 강화를 해서 자체적인 신약 발굴 역량과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소싱 역량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임상 개발 역량 모두를 가지는 바이오텍 회사가 되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볼 때 7개의 임상 개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첫 FDA 허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몇 개의 기술 이전을 이루어서 기술 이전을 통한 현금 흐름으로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해외 다수의 회사들을 볼 때 이 정도의 임상 과제를 진행할 때 100명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은 이 FDA 허가받은 약물 그리고 자체적으로 임상 개발하는 약물들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상업화 단계까지 가는 바이오텍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시장보다 단일 시장 규모로 크면서 그리고 작은 영업 인력으로 충분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선진국 시장 쪽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로열티나 제가 독자적인 영업을 통한 현금 흐름으로 독자 운영이 가능한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다른 벤치마킹 회사들을 볼 때 독자적인 상업화 단계까지 가면 총 인원이 한 500명 내외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5년 동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사업 모델이 NRDO, 즉 자체적인 신약 발굴은 하지 않고 임상 개발만 집중하는 단계에서 자체 발굴 역량도 제한적이지만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미국 보스턴에 디스커버리 센터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센터와 한국에서의 연구 개발 역량들을 활용을 해서 저분다 약물 그리고 항체 치료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NRDO에서 자체적인 발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개발 중심 바이오텍 회사로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후보 확보의 소싱은 그동안은 국내의 학교, 연구소,
혹은 바이오텍 회사였지만 현재 이미 국내 및 국외에 폭넓은 사업 개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수의 제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신약 후보 발굴 활동들을 통해서 독자적인 개발 후보 물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역량 측면에서는 현재까지가 초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면 향후에는 후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및 글로벌 탤런트가 많은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업 개발 역량도 이미 작은 인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여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로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로는 2021년 내에 BBT 401과 BBT 176의 기술 이전을 둘 중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과 컨택을 하고 있고 과제의 임상 결과들에 따라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 파이프라인 7개를 가지고 있고 1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확보한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로 앞으로 5년 동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과 내후년은 미국에 있는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를 강화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재와 아이디어의 집중 지역인 미국 보스턴 지역에 디스커버리 센터를 설립을 해서 자체 신약 발굴 기능과 함께 서치 앤 이밸루에이션 기능을 구축을 해서 사업 개발의 기능에도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이미 미국 휴스턴에 자회사를 100%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필요에 따라서 2019년에 임상에 주력하기 위해서 메릴랜드주 저먼타운으로 옮겼고 현재는 메릴랜드주 저먼타운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미국 보스턴에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의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다음 IR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각화된 딜 플로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3월 달에 애토마이즈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인공지능 기반 신약 발굴 회사와 전략적인 제휴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시리즈 B로 1억 2,300만 불의 자금 조달을 해서 기술력을 투자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현재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슈레딩거와 기술은 조금 다릅니다만 슈레딩거와 같은 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 저희와 했던 계약은 총 13개의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굉장히 확장성이 큰 전략적 제휴입니다. 현재는 2개 과제에 대해서 개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일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가 확충이 되면 그곳에 있는 인력들의 아이디어를 또 보강을 해서 애토마이즈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다수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7월 달에 보도자료가 나간 바젤 론치의 경우는 스위스 바젤 지역에 있는 주 정부와 그리고 주요 다국적 제약회사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 다국적 제약회사는 올해의 경우 러쉬 등이 있고 글로벌한 NRDO 회사인 로이반트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로 저희와 다른 파트너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함께 60여 개의 바이오텍 회사들의 지원 과제들을 심사를 완료했고 그중에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 바이오텍 회사 한 군데에 대해서 지원 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엑셀러레이터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일부 투자도 하지만 동시에 협력 제휴를 통해서 신규 과제들을 발굴하고 혹은 개발 후보 물질을 도입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애토마이즈나 바젤 론치와 같은 이 네트워크 이외에도 기존에 가동되고 있던 이 산발적인 네트워크는 계속 가동되고 있고 현재도 다수의 약물들이 도입을 위한 검토 혹은 물질을 받아서 하는 MTA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말까지 임상 개발에서의 주요 마일스톤, 그리고 사업 개발에서의 마일스톤, 또한 향후 성장을 위한 역량 확보 측면에서의 마일스톤 등 다양한 마일스톤들을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 같은 경우는 BBT 401의 임상 2A의 중고 용량 시험을 개시할 예정이고, BBT 176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첫 환자 모집을 통해서 약물의 최초 환자 투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는 올해 말까지 주요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과 내년 말까지 BBT 401과 176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목표는 이 두 약물 중에 하나를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재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글로벌 디벨롭을 해서 밸류를 키워낼 예정입니다. 다음부터 BBT 401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BBT 877은 베링거 인게라임의 라이센스 아웃이 되었습니다. 현재 베링거 인게라임과 관련된 이슈는 지난 IR 때 설명을 드렸고, 향후 베링거 인게라임의 추가 독성 예비 실험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는 이 BBT 877의 밸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BBT 401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BBT 176 4세대 EGFR 저해제에 대해서는 다음 IR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T 401은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만성 재발성 염증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전 아베 수상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선진국형 질환으로 한국과 중국 등 서구화되고 있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주로 직장에서부터 증상이 시작하지만 질병이 진행이 되면 대장의 전반부 전체 부위까지 확장되는 그런 진행성 질환입니다. 초기 증상이 가벼울 때는 메살라진이라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시장만 해도 한 1조 5천 정도가 됩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긴 하지만 질행의 근본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메살라진 제제가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라든지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약물들은 장기적인 복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급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되고, 결국 환자들은 항체 치료제를 맞게 됩니다. 항체 치료제는 레미케이드나 휴미라와 같은 약물들이 있고, 흔히 말하는 TNF 알파 저해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가가 비싼 측면과 그리고 주사제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약효가 좋다는 점에서 많은 환자들이 이 항체 치료제를 맞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언맷 니즈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은 1차 치료제로서 값이 어느 정도 아주 비싸지 않고 초기에 이 질병의 증상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거나 혹은 질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1차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TNF 알파나 메슬라진 같은 경우 염증을 전신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 대장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의 염증 억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에서만 약물이 분포하면서 국소적인 분포로 안전성이 제고된 약물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차 약제로까지 꾸준히 쓸 수 있으면 이 항체 치료제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항체 치료제의 경우 오래 복용을 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이 약물에 대한 몸에서 만드는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약효가 떨어지고 다른 항체 치료제로 스위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한 항체를 만들지 않는 경구용 치료제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이상적인 약물에 BBT 401이 상당 부분 근접하는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효가 검증이 된다면 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BBT401은 펠리노1이라는 신규 단백질의 제제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 펠리노1 제제는 전 세계에서 저희만 하고 있는 독자적인, 그리고 계열 내 최초의 약물입니다. 전임상과 임상 1상 시험에서 저희 약물이 경구로 투여를 했을 때 혈액에 전혀 분포되지 않음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신에서 일어난 염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난 IR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상 2A에서 저용량군에서 경쟁약물 대비 유사한 수준의 반응률을 보였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저용량군에서 확인된 30% 정도의 약효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중용량과 용량을 높여서 중용량과 고용량으로 임상 2A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상 2A의 저용량군 디자인이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BBT401의 저용량군에서의 약효와 경쟁약물 TD1473으로 테라방스라는 바이오텍 회사가 발굴을 하고 존슨앤존슨의 라이센스 아웃한 해서 개발되고 있는 약물인데, TD1473의 첫 환자 투여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용량군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BBT401이 치료 반응률, 그리고 직장 출혈 감소, 내시경 점수, 바이오마커 반응 정도가 30%에서 60%까지 이 지표별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TD1473의 저용량군만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 약물에 비해서 모든 지표에서 열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들의 숫자라든지 임상 디자인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직접 비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BBT401이 저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약효를 보였다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용량군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점에서 레슨이 있어서 그러한 배운 개선 사항들을 중용량과 고용량 실험에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환자 모집이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로 인해서 임상 국가와 임상 사이트 숫자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대상 환자군을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까지 넓게 봤는데, 특히 경증의 경우는 환자의 질환의 증상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임상에서는 중등증 이상, 즉 마드릿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 설계도 측정 지표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측정에 쉽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IR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 제형의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 부위까지 약물이 전달되는 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분석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약물이 경구로 투여를 했을 때 저희 약물이 펩타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이 질환 부위인 대장까지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저희 임상 1상 2상 2A가 완료된 시점에서 총 10명의 환자들에서 이 대장 부위에 이제 바이옵시를 해서 약물의 정도를 측정을 했는데, 2명의 환자에서 약물이 미미하게나마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전달 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대장 부위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이 정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형 개선을 연구를 꾸준히 했고, 그리고 임상에서의 대장까지의 약물 전달이 어느 정도 될지를 간접적인 지표로 할 수 있는 이 모델을 찾아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 모델은 동물에 직접 투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SHIM이라는 The Simulator of the Human Intestinal Microbial Ecosystem이라는
인비트로 실험입니다. 위장부터 대장 부위별로 인체의 상황을 pH, 소화 효소 정도,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 정도 등을 어 인체 상황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쓰면 위장, 소장, 대장의 여러 부위에서의 그 약물이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소화관의 이 pH와 동물의 pH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위는 pH가 산성 2.2 내지 3 정도인데 개의 경우는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서 4, 5 정도 되기 때문에 산성의 정도만 따지면 몇백 배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쥐와 쥐 등과 사람의 이 위장에 공존하는 미생물들, 그리고 pH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 모델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이런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여서 동물 모델보다 사람의 훨씬 더 가깝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실험 약물을 저희의 경우는 이 캡슐인데요. 캡슐을 위장을 재현하는 그런 이 비커에 넣습니다. 그래서 위장에는 특히 산성이 굉장히 강하고 소화 효소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으로 가면 일부 산성 pH가 올라가지만 훨씬 더 많은 소화 효소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이 소장과 위나 소장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수의 미생물들이 우리 몸 안에 공존하면서 아주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배양 관들 내에 그 위나 소장, 그리고 대장의 각 부위의 환경을 이렇게 미미킹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약물이 어느 정도 분해가 되고 혹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 방법입니다.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결과 기존 제형은 식사를 했을 때 상황을 재현한 것, 그리고 혹은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 상황을 재현한 것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약물은 식사를 했을 때나 안 했을 때의 상황을 이 재현한 상황에서는 소장 말단까지는 1% 이하,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장 말단에까지에서도 0.1%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상2A의 저용량에서 10명 중에 2명만이 대장 말단, 우리가 바이옵시를 한 대장 말단에서 일부 측정된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새롭게 개선이 된 개선된 제형 1번의 경우는 이 소장 말단에까지 도달하는 약물이 투여 용량의 약 60% 내지 80%까지 되고요. 개선 제형 2의 경우는 식사한 상태나 혹은 공복 상태를 유사하게 만들었던 상황에서 모두 80% 이상 소장 말단까지 약물이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질환 부위인 대장을 봤을 때, 대장의 말단에서 측정했을 때 식사 상태나 혹은 공복 상태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0% 내외에서 거의 3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제형 2를 사용을 했을 때는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대장 말단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약물들이 그대로 변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중용량 및 고용량 임상 이상 A 실험을 할 때는 모두 개선 제형 2 형태로 해서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임상 2A의 중용량과 고용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용량에서의 교훈점을 잘 살려서 우선 시행 국가를 미국, 뉴질랜드,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총 5개 국가 그리고 39개 병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자 수는 2A의 저용량에서는 16명, 그중에 약물 투여군 12명, 위약군 4명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2A의 중고용량에서는 중용량 투여군 12명, 고용량 투여군 12명, 그리고 위약군
위약 투약군 12명으로 나누어서 코호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 환자는 기존의 UC 환자 전체에서 중등증 및 중증 환자로 등록되는 환자의 증상 정도가 조금 심한 환자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용량, 중용량과 고용량 및 위약군에 대해서 환자 모집을 동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의 실험과는 별도로 직장으로 바로 약물을 주입을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약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약물 투여를 통해서 환자들의 질환 부위인 직장으로 바로 투여를 했을 때 환자들에서 어떤 약효가 나오는지를 별도의 임상 실험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A의 중고 용량 실험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는 미국에서 미국을 포함한 5개 국가, 사이트 숫자로 기준하면 10개에서 39개로 확대를 하고, 대상 환자 수는 총 36명입니다. 그리고 주요 측정 지표는 결과 지표가 임상적 반응률, 그리고 임상적 관해율과 내시경적 관해율을 부지표로 하고 있고, 탐색적인 지표로 내시경 반응률, 그다음에 삶의 질의 개선, 조직학적 개선 등을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전체 진행 과정에서 스판서, 즉 저희 회사가 임상 진행 결과의 중간중간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상 설계가 되어 있어서 향후 데이터가 명확하게 약효를 나타낸다는 것을 임상 실험이 끝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개발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환자의 적격성 검사를 해서 이 환자의 질환 정도가 중등증 및 중증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고,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위약군, 중용량군 혹은 고용량군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각각 배정을 받으면 8주 동안 배정된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고, 8주가 지나면 약물의 효과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환자가 약효를 투여한 이 약에 대해서 약효를 보였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만약에 위약군 환자가 약효를 보이지 않았을 경우는 중용량군으로 용량을 올릴 수 있는 옵션을 두었습니다. 또한 중용량군에서 약효를 보이면 그대로 중용량군을 추가적인 8주 동안 더 투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약효를 보이지 않으면 고용량군으로 용량을 높여서 약효를 보이는지를 한번 8주를 더 투여해서 보는 방식으로 임상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 내 직접 약물 투여를 통한 임상 시험은 뉴질랜드의 2개 기관에서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환자 수는 6명이고 대상 환자는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중에서 좌측 궤양성 대장염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연내에 임상 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미 이제 IND 승인과 IRB를 받았습니다. 401의 전체적인 이 개발 및 사업 개발 계획은 내년도까지 중용량 및 고용량군 시험의 투여를 완료를 하고, 중간중간 나오는 임상 약효 혹은 안전성 결과를 활용을 해서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 후에 임상 2상 및 3상은 파트너사와 협력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PBT401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펠리노1 단백질의 기능을 규명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학연구원의 연구진이 401이라는 약물을 발굴을 하였고, 저희가 2015년에 약물을 도입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2A까지 와 있습니다. 2A의 저용량에서 약 30% 정도의 약물 반응률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선된 제형으로 대장 전달율 및 대장 말단까지 도달하는 정도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임상 2A의 중용량 및 고용량에서는 이 개선된 제형을 이용해서 약효와 상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동시에 이미 접촉하고 있는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 캔디데이트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업 개발의 결과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BBT-176 폐암 치료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치료제의 자세한 경과는 다음 IR 때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BBT-176은 3세대 약물인 타그리소의 주요 내성 요인인 C797S의 3중 돌연변이에 효과적인 계열내 최초의 4세대 EGFR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저해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환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는 3중 돌연변이뿐만 아니고 C797S를 가지고 있는 2중 돌연변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그 EGFR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약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백업, 즉 개선 약물들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이 개선 약물의 개발 후보 물질을 선정을 해서 향후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6이라는 4세대 EGFR 저해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4세대 EGFR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치바이오는 글로벌 신약 개발에 매진하는 회사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또 성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IR 때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